안녕하세요. 양천중학교 영어교사 고정은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주제 교과 융합 수업 그리고 영어 말하기 수업,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인공지능에 꽂혔어요. 뭐 주변의 매스컴이나 또는 주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도 인공지능이 완전 핫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까 너무 궁금해서 학교에서 교합공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희 학교 정보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인공지능 for Classroom이었는데 이 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설명하는 책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차차 알아가고 싶었고 일단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업에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때 기술과 그다음에 가정과 선생님과 함께 융합 수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음, 여러 교과 선생님들께서 주제가 맞을 때 융합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것이 선생님에게도 좋고 또 학생들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구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주제가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을 영어 말하기 수업을 적용해서 수업 모형을 한번 제안해 보겠다라는 연구를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피킹 클래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챗봇인데요. 다른 챗봇과 다르게 교사가 학습 자료를 직접 제작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챗봇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융합 수업을 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같이 해보려고 처음에 모였을 때는 사실은 관심이 있는 교과 선생님이 같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선생님도 같이 하셨는데 2학년 중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꼭지를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과 가정과 영어과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교과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에 가능했던 거는 기술과에서 3월 동안 인공지능의 개념에 관련된 수업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인공지능 주제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해에도 같은 교과서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기술과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는 가정과에서 그 가정의 그 가족과의 관계를 연결지어서 인공지능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정과에서 4월에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영어과가 이제 교과서 진도로 인공지능 관련된 단원을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과에서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가정과에서 보통은 이제 인공지능 윤리, 어떤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영어과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표현이나 어휘 같은 것들을 배우고 이거를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글쓰기와 말하기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성취 기준, 그 다음에 수업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은 뭘 할 거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구상을 했습니다.
기술과와 가정과와 영어과에서는 모두 인공지능으로 수업을 했을 때 적절한 성취 기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에서 3월 2주부터 5주까지 8차시를 그러니까 기술과가 주 2회 수업이기 때문에 거의 3월 한 달 내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어서 가정과에서는 4월 1주와 2주 4차시, 그러니까 가정과도 역시 주 2회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가정과에서 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영어과는 그 즈음에 가정과에서 토론 수업을 하고 있을 즈음에 단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휘나 표현을 배우고, 그리고 그 지문도 읽고, 그 다음에 쓰기와 말하기로 하는 걸로 4월 1주서부터 말하기까지 다 끝내니까 5월 3주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1시간만 하면 6차시가 되고요. 사실은 사이사이 수업까지 하면 거의 2달에 걸친 수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에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기술과에서는 정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수업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이 뭔지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이 탐구를 하였고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한 문제 해결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럼 학생들이 한 7, 8개 되는 그 문제 상황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궁리해보고, 그런 것들을 탐구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구상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까지 그렇게 한 달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이제 기술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를 지나가다 보거나 이제 과제하는 걸 보거나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어학과는 기술과의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가정 단원에서 이제 가족 관계에 관련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때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변화랑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족 관계에 적용하는 활동으로 토의 토론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가족 관계 안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생활 속의 어떤 기기나 또는 인공지능이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래서 가족 관계 사이에서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과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할 때쯤 됐을 때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과에서는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무슨 인공지능 박람회에 놀러 가서 거기에서 인공지능 제품을 보고 어떤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내용의 대화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예시들이 학생들에는 이게 너무 뭐 새롭거나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글을 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간에는 그것을 어떻게 확장을 하였냐면, 이제 교과서 지문을 읽고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한 다음에 생활 속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을 학생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지금 웹스토어에서 인공지능이란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앱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앱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그런 앱들이 어떤 것들이 실생활에 좀 문제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학생들이 찾아보는 그런 수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쓰기를 과정 중심 평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플래닝하고 그다음에 first draft 쓰고 second draft 쓰고 그리고 에디팅 다 거쳐서 final draft까지 쓰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 파이널 드래프트로 쓴 글쓰기를 채점을 한 다음에 피드백과 함께 돌려주고요. 그리고 그 파이널 드래프트를 학생들이 조금 더 다듬도록 했습니다. 그 다듬는 과정에 그때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도움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기 연습을 한 상태에서 리허설도 하고 그리고 말하기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는 인공지능 관련된 교과 단원을 공부를 했지만 말하기 수업을 할 때는 단원은 넘어가서 교과서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학생들이 3월부터 한 5월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일관되게 계속 생각을 해보고 궁리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진도를 나가거나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영어과니까 영어과에서 했던 수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과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인공지능 개념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의 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인공지능을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가르쳐 준 다음에 계속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답이 있는 거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만 얘가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학습에 들어가고요. 비지도 학습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게 뭐고 저게 뭔지 분류를 해서 알아내는 그런 학습이라고 합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이 있는데 이거는 얘가 잘 맞추면 보상을 해주고 틀리면 다시 학습하게 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세돌과 함께 대국을 펼쳤던 알파고가 강화학습으로 학습을 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이세돌의 그 기보를 다 얘가 학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세돌의 그 수를 읽으면 강화를 해주고 못 읽어서 지면은 다시 학습을 시키고 이런 원리로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도의 인공지능 제품들은 강화학습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과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원리적인 걸 공부한 다음에 문제 해결 수행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기술과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한 자료를 봤는데요.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수행평가까지 하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에서 평가 흐름을 보시면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7가지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선택하고 분석을 해서 이거는 뭐가 문제고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 셋이 필요하고 알고리즘은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학생들이 구상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선택하는데 TMI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그리고 인터레스트, 뭔가 흥미로운 것 이렇게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료 평가를 해서 친구들과 함께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문제 해결 아이디어 구상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셨습니다. 기술과에서는 거의 한 달에 걸친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정과는 조금 네, 간단하게 수업과 평가를 진행한 편이죠. 그래서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 관계와 가족 역할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정 교과에서 이제 다루는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가져올 가족 모습의 변화를 예측하는 이 내용이 학습을 했는데요. 기술과에서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이 내용을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가정 선생님 말씀으로는 무리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족관계에 적용하여 토의 토론했다라고 하시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발표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고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자기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문제점들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영어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과는 이제 기술과에서 개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에서는 사실 인공지능 윤리에 관련된 공부를 한 셈이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수업에도 도입하는데 이 인공지능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정과에서 짚어주셔서 도움이 참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영어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박람회 방문에 관련된 교과서 지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휘를 학습한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생활에 유용한 인공지능 제품을 소개하는 글쓰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장점, 기능,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유의점 같은 것들을 포함하도록 하였고요. 프로세스 라이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었고,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영어를 술술 말하고 쓰고 그럴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문장 쓰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프로세스 라이팅 하면서 학생들이 파이널 드래프트 썼을 때는 굉장히 잘 쓸 수 있었고 되게 많이 뿌듯했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번역기와 랭귀지 툴을 보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계속 내내 썼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플래닝 할 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 글을 어떻게 쓸 건지 구상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영어 표현을 그때 번역기를 사용하도록 하였고요. 랭귀지 툴은 조금 나중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기 평가를 끝내고 나서는요, 이제 소개하기, 말하기 평가로 넘어가는데, 이때 대본 다듬기를 했는데, 이때 번역기와 랭귀지 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연습을 위해서 TT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또 번역기 도움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말할 수 없는 영어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번역기를 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열광했지만, 나중에 이게 이 문장을 내가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걸 깨닫고 2학기 때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는 번역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무조건 써라 마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표하기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것이 교과서 단원입니다. 이게 본문인데요. 중학교 2학년이고, 사실은 이게 7단원에 나옵니다. 원래는 2학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3월, 4월에 거친 가정과 기술과 영어 수업을 하다 보니 요거를 4월에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고맙게도 단원의 내용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화체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의사소통 기능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았고요.
여기에 나왔던 언어 형식이 가주어였는데요. 사실 가주어를 복잡하지 않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일단은 인공지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 시간에 인공지능 주제로 이야기를 뭔가 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기 나왔던 이제 인공지능 그 제품이 옷장이었어요. 그래서 옷장이 이제 뭐 날씨에 관련된 어울리는 옷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AI 스피커가 나왔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새롭거나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하면 이제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플래닝을 하고요. 자, 플래닝은 학생들이 이제 무엇을 쓸 건지 내용 중심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우리말을 써도 좋고 영어로 쓰도록 했는데 이때 번역기든 사전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rst draft를 했는데요. first draft 쓸 때는 학생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영어 문장으로 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라고 먼저 이렇게 매칭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고요. 이 힌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first draft를 쓰고 나니까 저는 이제 플래닝하고 first draft를 같이 걷어서 점검을 좀 했는데요. 그 플래닝할 때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요 first draft 문장을 쓸 때 잘 나타났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잘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학생들에게 이런 의미로 쓰고 싶다면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 이런 식의 피드백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세컨드 드래프트를 썼습니다. 근데 세컨드 드래프트에는 이제 꼭 써야 되는 표현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웠던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학생들이 세컨드 드래프트를 끙끙거리면서 쓰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밑에 보이는 이 표는 peer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바꿔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잘했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면 좋겠는지 학생들이 서로 읽고 나서 글로 써주거나 말로 해주도록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요. 학생들이 자기가 좀 잘 알고 수월하게 쓰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기회가 되고 제가 이제 여기에 흔적을 어떻게든 다 남기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식의 피드백을 줬는지도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도록 그래서 글이 나아지도록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 굉장히 우호적인 레포가 잘 형성된 반에서는 이것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널 드래프트를 썼고요. 파이널 드래프트는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제가 이제 채점 기준표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처음부터 채점 기준표를 알고 있었지만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한 번 더 체킹해 보도록 했고요. 이 파이널 드래프트는 제가 채점을 끝내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써줬는데요. 이때 써준 피드백은 이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썼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깨닫기를 바라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쓰기를 마쳤습니다. 자, 쓰기는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쓴 파이널 드래프트는 이게 바로 말하기 대본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학생들이 쓴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말하기로 하려고 할 때는 참 틀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과 함께 고쳐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사용했던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것들이 바로 번역기와 랭귀지 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많지 않은 글을 사용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단어 스펠링이라던가 또는 펑츄에이션이라던가 아니 또 아주 기본적인 문법 사항은 굉장히 잘 잡아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 랭귀지 툴을 이용해서 내가 충분히 그러니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건데 틀린 것들을 잘 잡아주니까 확인을 해보라라고 지도를 하였고요. 여기 보이는 이 패들렛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말하기 대본을 수정하기 위해서 패들렛에 이제 1년간 포트폴리오를 사용했었는데 먼저 쓰기 최종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랭귀지 툴과 그 다음에 번역기를 사용해서 내가 의도하는 의미가 잘 표현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정본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쓰기 최종본을 쓰고 수정한 말하기 대본을 올리도록 하였고요. 이 말하기 대본은 학생들이 여러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오류를 수정한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가 써놓은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학생들이 말을 하려면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는데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TTS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TTS는 Text to Speech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TS 데모라고 선생님이 입력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 사이트는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사람 여자 혹은 남자 또는 뭐 영국 억양, 뭐 미국 억양 또는 뭐 호주 억양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고요. 스피드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서 요거를 잘 선택해서 여러 번 듣고 그리고 말하기 연습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읽지를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거라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전혀 읽지 못하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친구들은 도움이 아주 많이 되었고요. 그냥 이게 어떤 건지 재미로 본 친구들은 사실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하기 리허설을 했습니다. 말하기 리허설은 학생들이 같이 모둠으로 모여서 진짜 말하기 발표를 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듣고서 채점 기준에 따라서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를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걸 하면 좋겠어 라고 도움말을 써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인원을 많이 썼는데요. 이거는 한 3번 정도 모둠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들과 한 3번, 3모둠 정도 만나도록 이게 모둠 만들기가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서 1시간 정도 리허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개인 리허설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하기 평가를 하듯이 나와서 선생님 앞에서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리허설을 1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리고 말하기 평가를 했고요. 말하기 평가를 했을 때는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제품에 대해서 친구가 소개를 한 건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장점이 뭔지, 친구가 발표할 때 좋은 점이 뭐였는지를 다 쓰도록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는 것까지 이렇게 용합 수업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교과 용합 수업을 사실은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해보면서 생각했던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던 거는 학생들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이해도가 늘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분명했던 게 제가 그 전해에도 똑같은 학년이죠. 그러니까 그 전해 학년이죠. 똑같은 2학년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깊지를 않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상적인 그런 제품들 소개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제품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뭔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에 대해서 써도 좋습니다 했더니 거의 마술사들이 되더라고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 단어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른 개념 수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막상 해보니까 역시나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어 교과는 도우 교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교과서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교과서의 주제가 다른 교과와 연결돼 있다면 융합 수업을 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른 교과 시간이긴 하지만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뭔가 인지적으로 뭔가 계속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큰 장점은 단일 교과 수업 때보다 되게 깊이 있고 폭넓은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과 선생님이랑 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뿌듯함도 참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교과 용합 수업을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하기 쉽다.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두려움 없이 해보시면 이게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왕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꺼냈으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연수들도 생기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연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연수에서 엔트리와 파이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심지어는 엔트리와 파이썬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연수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인공지능을 수업에 쓰기 위해서 그러면 엔트리나 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배우고 할 줄 알아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름. 그게 바로 스피킹 클래스였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한 6월 달쯤이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것들을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거다 하고 찾았을 때가 6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잘 안 됐어요. 교실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스피킹 클래스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막 하는데 막 렉이 걸려서 학생들이 이게 멈춰서 안 돼요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의 문제인가 프로그램의 문제인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너무 다행인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도 막 개발 단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시스템을 멈춰놓고 적용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던 하필 그 순간에 제가 접속해서 학생들과 하고 있고 그럴 때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런 피드백을 회사에서 굉장히 잘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해주고 하시는 거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영어 국가에서 계속 사용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피킹 클래스는 이제 교사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습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패턴 연습하고 대화 연습인데 패턴 연습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드릴하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를 패턴으로 넣어서 입력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도록 시키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리포트로 나옵니다. 선생님은 거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다 그냥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엑셀을 다운받아서 엑셀에다 학습 내용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게 저는 처음에 사실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해봤었는데 매뉴얼 없이 해도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짐작이 될 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린 자료를 앱 반영을 하면 바로 학생들에게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레슨이 뜨기 때문에 그럼 학생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선생님이 입력한 것들을 다 얘가 말로 해줘요. 영어로도 말하고 우리말로도 말하고. 그럼 학생들은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영어로 말을 하면 되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한 만큼 별점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했을 때 별 5개가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얘가 그 음성 인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제대로 말했지만 조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왜냐면 그 학생들 한국인 학생의 억양이 가만히 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별점을 3개나 4개 정도 받았을 때도 우리가 교실에서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수업 모형을 2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수업 모형은 스피킹 클래스를 이용해서 드릴을 먼저 막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이 어떤 그 목표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이 스피킹 클래스로 드릴해서 입에 붙은 익숙한 표현을 실제로 커뮤니케이티브 액티비티에서 학생들이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그런 수업 모형입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 시도해봤었는데요. 괜찮았었어요. 학생들이 말하기가 익숙해진 표현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자기가 말하고 싶은 표현으로 바꿔서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표현도 괜찮았었습니다. 이런 수업도 괜찮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거밖에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자료를 학습 자료를 항상 선생님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법 수업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문법 수업에서는 먼저 문법 개념 수업을 다 한 다음에요. 학생들이 이제 그 문법 표현을 다 익힌 다음에 그 문법을 활용한 예문 만들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문을 만든 것을 팅커벨 게시판에 쫙 올려놓고 내가 올린 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요 패턴의 문장, 그 다음 패턴의 문장 해서 그 패턴을 맞춰서 쓴 문장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문장을 학생들이 고르게 좋아요를 누르게 해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문장을 바로 엑셀 양식에 옮겨 넣을 수 있습니다. 팅커벨 같은 그런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면요. 복사 붙이기가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팅커벨 게시판에 올린 거를 그대로 긁어서 바로 엑셀 파일에 넣어서 앱 반영을 하면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우리 반 친구들이 만든 문장을 말하기로 연습하는, 그래서 그날 배웠던 문법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는 연습으로 내재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2가지 수업 방식이 다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나쁘지 않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학생들이 스피킹 클래스로 말하기 연습을 한 다음에 말했던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체화해야 되고 내재화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형이나 패턴이 있다면 스피킹 클래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 활용 수업을 할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조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음성인식이 잘 안 돼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제가 그 스피킹 클래스를 개발한 LG CNS 그 담당자분하고 제가 하도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연락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그 인공지능의 그 원천 기술이 구글의 기술이고 그렇다 보니까 구글이 원어민들의 발음을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학생들의 억양을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은 좀, 네,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쪽 회사에서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면, 나아질 거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변 친구들의 소음이 그대로 입력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온라인 수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실 수업하고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집에 있을 때도 해봤고 교실에 있을 때도 해봤고 했는데 집에 있을 때 하는 게 사실은 학생들한테 더 좋기는 했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교실에 있을 때는 이어셋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피드백이 별점으로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사실 학생들 발음을 듣지 않고 별점만 받는 셈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학생들 학습에 도움을 주는 피드백을 주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측에서는 조금 더 고도화된 리포트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씩 계속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그 수준, 어, 굉장히 천천히 배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요거를 좋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어쨌든 해야 돼 하고 결국은 했을 때는 이게 내가 교실에서는 사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도 어려웠고 또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만큼 빨리 하기도 어려웠는데 이거를 내가 내 속도로 하니까 좋았어요 하는 그런 피드백이 꽤 여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내성적인 친구들이에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사실은 말하기 평가할 때도 굉장히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피킹 클래스는 다른 친구들, 이모,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뭐 휴대폰을 들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됐어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음성인식이 잘 안 되는 게 불만일 수도 있지만 덕분에 굉장히 정확하게 발음해야 됩니다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별점 5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반복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명확한 발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학생들이 학습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음했는지 들어보세요 하고 그 녹음되어 있는 발음을 들려줍니다. 그 부분을 저는 학생들이 잘 들을까 했는데 학습 의지가 좀 높고 좀 잘하고 싶어하는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꼭 들어보고 내 발음과 그다음에 이제 이 기계에서 나오는 음식이긴 하지만 원어민의 발음을 비교해 보아서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또 주는 걸 봤을 때 학생들이 내 영어가 이렇게 들리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경험하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교과 융합 수업이랑 그와 관련된 인공지능을 도입한 영어 수업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깊은 수업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교실로 들어오고 있는 초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마음은 있지만 시도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오늘 저의 발표가 조금이라도 어떤 해볼 만한 아이디어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